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황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15회에 걸쳐서 헌법 기본 강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강의의 주 대상은 5급 공채, 입법고시, 우리 지역인재 7급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겠습니다. 15회 동안 하여튼 이게 길다고 길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 아직 체계가 안 잡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15회 만에 헌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강의 교재는 이겁니다. 기본 강의 헌법 이 책으로 합니다. 5급 기본 강의. 이 기본 강의가 제가 2권이 있어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어려운 시험들, 헌법의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시험들을 위한 책이고, 그 책을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여놓은 게 지금 5급 공채 기본 강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이제 제가 5급 시험은 60점 패스제다 보니까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쉽습니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험은 거의 100점을 목표로 합니다, 헌법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축약하고, 근데 이보다 더 막 축약하고 이러면은 좀 헌법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축약을 했는데 그래도 한 76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하니까 수업은 전적으로 이 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복습교재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문 정리, 이게 오며 가며 이제 핸드북이니까 하는 거. 그 다음에 헌법 기출 해설, 헌법 기출 문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기출 해설, 이렇게 두 권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완전히 선택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철저하게 5급 기본 강의 헌법, 이 책은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수업을 이 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5급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요, 제가 이미 헌법 조문정리 특강에서 5급 헌법 시험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자세히 안 하는 거는 이미 헌법 조문정리 특강에 무료 특강으로 해가지고 거기 첫 번째 시간에 5급 헌법에 대한 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대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방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5급 헌법 시험은 헌법 조문이나 부속 법률이 굉장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근데 올해 헌법 판례가 대폭 늘었어요. 거의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험하고 마찬가지로 5급 시험도 판례 비중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시험하고 거의 유사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문적인 특강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으니까요. 그거 들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맞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강의 진행, 먼저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론을 알아야 전체적으로 헌법의 틀을 잡고 그 다음에 판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례 비중이 높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판례만, 하나하나 판례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헌법의 이론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이론을 먼저 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판례를 보면은 훨씬 더 판례가 이해가 잘 되고, 이해가 되면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헌법 이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판례를 보고 책을 볼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과 판례를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문이라든가 부속 법률은 우리 기본 강의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헌법 조문 같은 경우는 이미 조문 정리 특강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지문, 우리 책에 기출지문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기출지문을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5급 헌법이 60점이라고 해가지고 단순 암기로 해서 공부를 한다? 아주 안 좋습니다. 단순 암기로 공부를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일단은 암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암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공부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 이해, 후 암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이 다가오면은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찬바람이 불고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그때는 막 죽도록 암기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행정법이라든가 다른 2차 과목의 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헌법을 이해하고 그러면은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는 뭐 30%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요.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 암기로 헌법을 하면은 이 시간이 아무 2차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간을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든 비슷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우리가 그 안정되게 시험을 통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이해 위주로 하면은 2차 시험에 상당히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강의 교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강의 헌법 요 책 한 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들어올 때는 요 책을 꼭 필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 정리라든가 기출 문제 해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수 교재로 전문 정리는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출 해설은 우리 이제 아무래도 객관식은 또 우리 교과서에서만 다 객관식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과서는 평면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도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은 그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습교재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갔던 범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빨리 뭐랄까요, 그 합격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 계획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습 같은 경우는 나는 헌법을 정말 처음 본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진도 범위 내에 예습을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생판 쳐보다 헌법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은 좀 한번 교과서라도 한번 근데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교과서를 빨리 한번 그 범위 내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업 들을 때 효과가 더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당연히 드려야겠죠. 강의는 당연히 듣고 혹시 강의 듣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제가 이메일 적어놨거든요.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강의가 아니라 이게 동영상 촬영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있다 이러면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홈페이지 우리 법학연구소 책의 그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우리 법학연구소 여기 책 표지에 나와 있죠. 우리 법학연구소 여기다가 질문을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뭐 이메일을 활용하든 우리 법학연구소 홈페이지를 활용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꼭 질문 남겨주시고 복습은 꼭 하셔야 되겠죠. 예습을 생략하더라도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어떤 헌법에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공부를 했고 시험도 봤고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라도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헌법을 이미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예습을 생략하고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은 예습을 한번 해오시는 게 좋겠죠. 빠른 시간 내에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그래서 각자의 지금 헌법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예습 복습을 달리하시면 되는데 복습은 꼭 해야 된다. 당연히 와서 수업 듣는 거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 듣고 복습하시는 거 이건 필수입니다. 헌법 전문정님 시험 공부법 안내 이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미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플러스 헌법 전문정리 이 책에 대한 특강이니까 무료 특강이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년째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첫 해는 2020년에는 그냥 올해만 동영상으로 하면 되겠지 했는데 작년에 2021년에도 또 있고 올해 벌써 3년 차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이게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할 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를 하면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강의하기가 불편하고 전달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데 우리가 그래도 제 얼굴을 보려고 강의를 듣는 건 아니지만 강사의 얼굴 표정을 보고 조금 더 그러면은 강의 효율이 더 높더라고요. 저도 뭐
때에 따라서는 저도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변협에서 연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들을 강의는 별로 없지만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대한 변협에서. 그럴 때 이제 강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마스크 없이 하면은 조금 더 좀 덜 졸리고 수강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3년째 지금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해를 해주시고 실강의를 진행을 안 한 이유가 제가 마스크 쓰고 또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더 많은 수강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아마 기본 강의까지만 그렇고 여름에 하는 8월 달에 하는 핵심 강의 때는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실내에서도 다 끼지 않고 하지 않을까. 그때는 제가 실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강사가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면은 실강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실강이든 동영상이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15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이게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도 보면 기본권 총론으로 갑니다. 기본권 총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교과서로 보면은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의 기본권 총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여러분들이 그 유의하셔야 될 게 우리 헌법에 대해서 이미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강의는 기본 강의니까 헌법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래서 책은 이제 80페이지부터 하는데 2페이지의 헌법 개념만 잠깐 보겠습니다. 2페이지 헌법 개념을 보면은 그렇게 정의를 해놨죠. 헌법의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 원리를 정하고 여기다 하나 슬래시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 원리. 우리의 공동체의 존재 형태, 기본 원리. 우리 뭐예요?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결과적으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전원과 같이 행복 추구권, 뭐 신체의 자유 이런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헌법을 최고법이죠. 헌법이 이 법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법 단계설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법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의 최고법.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인데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 원리를 정하고 이게 주로 이제 통치구조. 우리 헌법 총론과 통치구조.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국민주권주의, 그다음에 국회, 뭐 법원, 정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 이게 통치 주로 이제 헌법 총론과 통치구조 편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거는 이제 기본권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크게 보면 헌법은 이 두 축인데 기본권이 요즘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권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기본권부터 합니다. 저희 80페이지.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역사.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기본권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쓸 때 조금 알고는 써야 되겠죠. 인권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예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생내적 천부적 권리를 태어나면서 하는 생내적 천부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권리. 그래서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인권은 외국인이든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든 상관없어요. 모두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가 이 인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기본권은 뭐냐면요. 이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 인권 플러스 국민의 권리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국민의 권리까지. 그래서 이 인권은 주로 이제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근데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인 뭐 대표적으로 참정권, 선거권 같은 건 참정권. 이 참정권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대표적인 게 요 참정권인데 예를 들자면 참정권 같은 경우 이건 국민의 권리죠. 참정권은 우리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잖아요. 선거권, 대통령 선거권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는 게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선거권, 참정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하죠. 그래서 더 넓은 개념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쓸 때는 인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국가기본권위원회라고 안 하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뭐 여성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 실제로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건 인간의 권리를 이제 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선거권 같은 경우, 그다음에 피선거권, 뭐 이런 것들 같은 국민의 권리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더 크다고 보면 되고,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이라고 씁니다. 다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구별 안 하고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인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걸 거의 같게 인권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사실은 기본권을 그냥 인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기본권, 헌법 교과서는 기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 우리 지금 인권, 사회에서는 인권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기본권, 이렇게 약간의 개념 차이는 조금 있다. 그래서 각국의 기본권 보장의 역사를 보시면은 영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래됐죠. 영국은 이제 그 대연장 마그나 카르타, 이게 우리 기본권에서 상당히 그 역사가 오래되고 중요한 내용이었죠. 마그나 카르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우리 대연장인데 이때부터 사실은 영국은 상당히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장전은 이제 명예혁명 후에 권리장전인데,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혁명, 한 번에 이렇게 막 피를 흘리는 혁명이 아니죠. 그래서 명예혁명이죠. 명예혁명인데, 영국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영국은 이제 귀족들이 왕으로부터 권한을 좀 뺏어왔어요. 귀족들이 왕으로부터 권한을 뺏어왔는데, 그걸 귀족만 누린 게 아니라 평민을 위해서 제도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하고 약간 나눠 가진 거예요. 만약에 왕에서 권리를 뺏어와가지고 귀족들만 자기들만 가졌다면은 이 피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영국은 왕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그게 귀족들 의회가 가져오면서 그 의회에서 평민들을 위한 입법도 약간 이렇게 폭력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 해가지고 점점 민주주의가 좀 발전한 거죠, 국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국이 발전했다는 거고, 오래됐습니다, 영국의 역사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그 독립전쟁을 혁명이라고 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전쟁을 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선언하면서 이제 저항권 같은 경우, 우리가 영국 왕실에 저항하는 거, 그 다음에 재산권, 우리 이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제 거기서 하나의 그 단초가 됐잖아요. 미국 독립전쟁, 독립혁명에 대해서. 그래서 재산권이라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독립한 후에 미 연방 헌법에서는 처음에 기본권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헌법에 기본권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오히려 기본권을 몇 가지를 정해놓으면 나머지 기본권을 혹시 보장을 안 해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에서 모든 기본권을 다 적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줍잖게 몇 개를 적어 놓으면은 나머지는 보장을 안 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건 당연히 생리적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았어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게 헌법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정헌법에서는 이제 인권이 포함됐습니다. 기본권이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완전히 한꺼번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절대 왕정, 프랑스 같은 건 루이 14세의 그 절대 왕정이잖아요. 루이 14세. 뭐 역사상 가장 왕의 힘이 셌다고도 볼 수 있는 루이 14세의 를 이어받은 루이 16세 때 이제 프랑스가 재정도 파탄나고 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 파탄난 거를 계속 평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귀족들은 세금도 안 내요. 평민들한테 계속 세금을 부과하고 평민들만 못 살게 하니까 결국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군주 주권론, 왕에게 주권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그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게 국민 주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국민 주권 하는 거는 이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선언이 헌법에 그대로 수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갈 곳이 많아요. 갈 곳이 많은데 프랑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가봐야 될 곳이 콩코드 광장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콩코드 광장인데, 그 콩코드 광장에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단두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루이 16세, 그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 그다음에 귀족들의 대다수가 거기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이 국민 주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루이 16세도 죽일 필요가 있느냐 어떠냐 힘도 없는데 그런데 안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 앙투아네트도 마찬가지로 다 죽여야만이 그다음에 귀족들도 대다수로 죽여야만이 국민 주권이 완성된다. 거기가 그러니까 피로 물들인 거죠. 사실은 우리 국민 주권이 그냥 우리가 된 건 아닙니다.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 올 때 프랑스 대혁명에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현재 국민 주권주의죠. 그래서 그 파리 콩코드 광장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헌법을 공부하시면 거기 꼭 가봐야 돼요. 뭐 에펠탑도 좋고 개선문도 좋고 베르사유 궁전도 좋고 루브르 박물관도 좋고 뭐 저는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뭐 몇 번씩 다 가봤습니다. 근데 콩코드 광장을 헌법하는 사람은 꼭 콩코드 광장을 가셔야 된다. 거기서 국민 주권이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이제 통일이 오래됐죠.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통일이 1871년에 됐는데 통일이 오랫동안 늦춰지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일이 잘 안 되다가 독일이 통일이 되고 비스마르크가 통일이 된 독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본권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왜? 모두가 다 자기의 기본권을 정하면 국가적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이 되려면 기본권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직력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권 보세요. 집회의 자유. 모든 사람이 집회의 자유를 하면 나라가 시끄럽게 보이잖아요. 그럼 국가의 통합을 제외한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기본권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결국 독일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비스마르크 사후에 이제 그 비스마르크 후예들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패망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패망에 바이마르 공화국, 이제 군주제, 독일 제국, 군주가 있는 독일 제국이 아니라 공화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이제 바뀐 거죠. 공화국은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건데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굉장히 훌륭한 헌법이에요. 선진적인 헌법인데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이제 사회적 기본권도 정하고 굉장히 훌륭한 헌법인데 이게 당시 상황에서 이게 헌법이 실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무료화됐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왔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체제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경제는 폭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히틀러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뭐 이런 식의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래서 또 망했죠. 독일 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 기본법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1949년.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독일 기본법은 우리 재헌헌법의 1948년보다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기본법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독일 기본법이 탄생하기 전에 우리 재헌헌법 1948년 재헌헌법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우리 헌법에도 약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재헌헌법부터 우리는 사회적 기본권을 상세하게 규정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근데 독일 기본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을 했는데 실제로 실현되지 못해서 사회 상황으로 볼 때도 실현되지 못했고 그래서 독일 애들은 이거 실현되지 못하는 걸 헌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국가 원리를 선언하자 이렇게 해서 사회국가 원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사회적 기본권 편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의 현대적 전개에서 인권의 사회화.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어요. 1차 세계대전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선언했다겠죠. 그러니까 인권의 사회화, 그러니까 이제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뭐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사회적 기본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자연권 사상의 부활. 우리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한 나라에서만 아무리 민주주의, 그 다음에 한 나라에서만 헌법이 잘 인권이 보장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안내의 일기에 안내는 어디서 살았어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문제가 아니라 히틀러가 네덜란드를 쳐들어오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권 사상, 인권이 더욱더 강조됐어요. 그러면서 인권 보장의 국제화, 한 나라로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권, 인권은 한 나라로만 안 되게 국제화. 그래서 안내가 살았던 네덜란드가 국내적으로 아무리 인권을 보장하고 자연권을 존중하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서 히틀러가 쳐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권
보장의 국제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그래도 평화로운 나라고 곡물 생산의 세계적인 나라였는데 러시아가 침공하는 순간 지금 모든 게 올스톱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화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선언 보세요.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됐어요. 국제연합 1948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근데 인권선언은 강제력이 없죠. 선언이라는 거는 그냥 잘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규약은 이제 죄악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체결 비준하면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규약으로까지 발전했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인권선언은 강제력이 없어요. 그냥 선언이기 때문에. 근데 규약은 죄악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체결 비준하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집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 페이지 기본권의 성격으로 가겠습니다. 기본권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용어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또 특히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공권, 이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공권입니다. 우리는 공사법 2분론이라고 그래요. 공법하고 사법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건하고 다르게 이게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기본권은 주관적인 공권입니다.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공권이다. 그래서 주관적 공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주장해요?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주장을 하죠. 내 기본권을 침해하지 마라. 그래서 대국가적 효력. 그래서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내 기본권,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경찰이 와가지고 나를 갑자기 체포하려고 한다. 그럼 나 체포하지 마라. 영장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대국가적 효력. 경찰은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대국가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효력에서 권력작용, 국가의 작용에서 권력작용이 있고 관리작용이 있고 국고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관적 공권,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고 국가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출발점인데 콘라드 헤세, 독일에서 이제 콘라드 헤세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기본권의 이중성이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해주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국민이죠. 수많은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뭘 주장하느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국가를 향해서 표현의 자유. 자,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 국가를 향해서. 그래서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이런 표현의 자유를 계속 보장합니다. 근데 그 표현의 자유를, 국가에 대해서 계속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게 보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이 돼요. 질서.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라면 민주주의 질서.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이죠. 아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이 돼요. 모든 사람이 언론, 출판, 그 다음에 집회, 결사 이런 기본권을 주장하면은 결국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되는데 이 민주주의 질서는요. 사회 질서라는 거는 국민과 국민 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과 국민 간에도 사회 질서가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질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유재산제에 의한 재산권,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를 행사해요. 여러분들 수많은 직업의 자유. 우리가 사유재산권이니까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행사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게 형성되냐면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경제 질서.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죠. 그래서 경제 질서가 형성이 돼요. 경제 질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이 모두가 다 내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국가에 대해서 행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국민과 국민 간에도 사회 경제 질서. 그래서 질서는 국민과 국민 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이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민주주의 질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경제 질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과 국민 간에도 서로 이 질서는 영향을 쭉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콘라드 헤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자기의 주관적 공권을 행사를 해요. 주관적 국가를 향해서 행사를 하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민과 국민 간에도 이 질서. 그래서 민주주의 질서가 싫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민주주의가 보장이 안 나.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가 싫은 싫은 사람들은 어디 북한으로 가거나 어디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러시아로 가거나 가야 됩니다. 그런 나라로. 우리는 그래서 이 질서라는 거는 대세적 교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뭐 방사유라고도 하고 대세적 교력인데 국민과 국민 간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모습을 볼 때 기본권이 일단은 주관적 공권인데 또 한편으로는 기본권이 사회 질서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래서 사회 질서의 구성 요소가 된다. 이 이야기를 객관적 가치 질서상 줄여서 그러니까 사회 객관적 가치 질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가치 질서의 구성 요소.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 가치 질서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게 주관적 공권이지만 모두가 다 국가를 향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원래 주관적 공권이면서 객관적 가치 질서의 구성 요소, 객관적 가치 질서성을 갖는다. 이게 바로 기본권의 이중성이에요. 요거를 이제 콘라드 헤세가 기본권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중성. 그래서 이 객관적 가치 질서성이 굉장히 혁명적인 이론이 된 게 뭐였냐면요. 가치 질서라는 거는, 이 기본적인 질서라는 건 국민과 국민 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방해한다? 그건 국가가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이 방해하는 건데 그거 방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반대로 태극기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촛불 집회 세력이 그거 방해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권이 국가에 대해서만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인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할 때 사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객관적 가치 질서에서 질서라는 것은 모든 국민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사인적 효력입니다. 사인에게도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사인적 효력.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 가치질서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인에게도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다른 기본권을 사인이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인에게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이게 대사인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대사인적 효력이 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이 82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본권의 이중성, 주관적 공권이면서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직업의 자유, 모든 사람이 직업의 자유로 하면은 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행사하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가 형성된다. 내가 처음부터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형성하겠다고 직업의 자유를 행사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자기 직업의 자유를 행사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장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된다. 이것도 기본권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래서 이중성입니다. 정치적 기본권 마찬가지예요.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행사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이 된다. 이게 이제 이중성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 보장하고 기본권은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기본권은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은 거의 천부인권이에요. 우리가 기본권은 거의 인간의 권리 천부인권. 그래서 기본권은 최대 보장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기본권은. 근데 기본권이 아닌 제도 보장 같은 경우 우리 직업 공무원제, 지방자치제도 이건 제도죠. 이 제도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칼 슈미트가 볼 때 기본권은 당연히 최대 보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을 했는데 제도 보장은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마음대로 바꿔버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은 직업 공무원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제도가 분명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입법자들이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폐지나 본질 내용을 훼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본권만큼 최대 보장은 아니지만 제도의 최소한의 보장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 보장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최대 보장, 그 다음에 제도 보장은 입법자들이 폐지를 하거나 본질 내용을 훼손할 수 없다는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제도 같은 경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폐합이 됐죠. 서귀포시,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주도는 아예 지방자치를 없애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만 보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제도보장과 규범통제인데, 제도보장도 법규범이기 때문에 제도보장을 법규범입니다. 근데 제도보장만으로 헌법소원은 안 돼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돼요. 기본권하고 제도보장은 다르기 때문에 제도보장만 가지고 헌법소원은 안 된다. 그런데 재판규범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뭐냐면요, 제도보장에 위반되더라도 위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제도보장이 위반되면 위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본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기본권을 폐지한다? 안 돼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기본권을 폐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도보장은 헌법 개정 권력을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할 때. 지금 헌법에는 지방자치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하거나 번질 내용을 훼손할 수 없는 최소 보장은 해야 되지만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제들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기본권을 없앨 수는 없다. 헌법 개정에 의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주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나중에 하고요. 89페이지 기본권 효력. 자, 효력을 보겠습니다. 기본권 효력. 기본권의 효력은 기본권의 수범자 문제로서 누가 기본권에서 구속되는가. 그러니까 기본권의 효력. 아까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이었죠. 누가 기본권을 구속되는가. 국가가 일단 기본권에 구속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과 사인 간에도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도 기본권에 구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찰이 나를 체포하려고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대국가적 효력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사인이 막 나를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힘에 의해서. 그때는 내 신체의 자유를 사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효력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대국가적 효력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작용에 대한 기본권 효력, 국가작용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어요. 그 공권력 주체에서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는 거, 이거는 권력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물, 공기업, 관리 경영, 이런 것들은 관리작용. 그 다음에 사인과 똑같은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국고작용. 이제 근데 크게 보면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이에요. 이건 이제 비권력작용이죠. 권력작용, 비권력, 이건 관리작용과 국고작용은 비권력작용인데,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은 직접 기속이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국고작용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국고작용은 이거는 국고작용에 대해서는 그 밑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관리작용 같은 경우는 권력작용과 유사한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관리작용은 권력작용과 비슷하게 대국가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국고작용은 이거는 주체만 국가지 실질은 사경제 활동이에요. 국고작용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공무원 되시잖아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은 여러분 이제 사무관이 됩니다. 사무관이 되거나 이제 공무원 7급 지역인재로 가서 7급이나 이제 5급 공무원이 되면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이 컴퓨터 내가 사서 들어갑니까? 아니죠. 국가가 다 사서 다 자리를 마련해줘. 책상, 컴퓨터, 다 자리, 의자 다 마련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국가가 컴퓨터나 책상, 의자를 사는 거, 그거는 사경제 활동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국고작용입니다. 여러분도 컴퓨터도 사고 책상도 사고 이렇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주체가 국가일 뿐이지 그걸 구매하는 거, 이거는 그 실질은 사경제 활동이에요. 그게 국고작용이에요. 국고작용.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고작용에 대해서는 사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고작용에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면은 헌법소원도 안 돼요. 헌법소원은 이제 헌법소원이 되려면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해야 되는데, 국고작용은 공권력 행사의 실질이 없다. 한국방송공사가 직원 채용하는 거, 거기 두 번째 비권력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권리 구제 방법에서 거기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보면은 공법인인 한국방송공사, KBS죠. KBS의 직원 채용 관계. KBS는 공법인이긴 하지만 완전히 KBS 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사법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서 직원 채용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공무원은 다르죠. 공무원 채용 관계는 이제
공법이 규율을 하기 때문에. 근데 공법이냐 한국방송공사 이런 채용은 사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헌법 소원은 안 됩니다. 비권력작용 중에서 국고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나누죠. 관리작용이 되는데 국고작용 걔네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일단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법으로 규율하면 됩니다. 사법으로 규율하면 되기 때문에 대사인적 효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국고작용에 대해서는 대국가적 효력이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으로 넘어오는, 그냥 사인의 행위하고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국가배상도 되느냐? 국가배상에서 역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는데 이 직무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만 포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권리작용, 관리작용. 그래서 국고작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고작용에 의해서 내가 뭐 어떤 손해를 입었다 할 때 헌법 소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도 안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권의 효력 중에서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에 의한 관계는 대사인적 효력에서 비록 국가가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게 사경제 활동이면은 사인의 행위하고 똑같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 사인 간에도 기본권 효력이 미친다는 대사인적 효력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마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은 그럴 거예요. 그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오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오히려 요즘에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더 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원을 오려고 나옵니다. 아니면 학교를 가려고 나와요. 근데 내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소매치기를 당했다. 뭐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국가가 소매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소매치기라는 사인이 하는 거죠. 그럼 사인이 나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소매치기는 내 물건을 가져가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돼요. 내 재산권 침해. 그 다음에 또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서 추행을 당했다. 강제 추행을 당했다. 추행을 당했다. 이거 국가가 추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인이 추행하는 거죠. 그럼 뭐 꾀해서는 신체의 자유라든가 뭐 성적 자기 결정권 뭐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국가에 의한 침해가 아니라 사인에 의한 침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나 학교 도서관이나 우리 학원, 그 다음에 독서실 이런 데 갔는데 뒤에 놈이 엄청 떠들어요.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시끄럽게 하고 온갖 이상한 소리를 내요. 내 교육 환경권을 침해하는 거죠. 교육 환경권. 그 환경권 침해를 누가 한 거예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사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거대한 사회적 세력, 예전에 LG카드 같은 경우에서 LG카드의 그 회원이 뭐 수십만 명이 되죠. 수십만 명인데 그 개인정보가 다 외부로 유출됐어요. 그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그 기본권을 LG카드에서 이걸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 볼 때는 기본권의 이중성 이론에서 대사인적 효력이 나왔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회 세력들이 오히려 기본권의 침해 주체로 등장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대사인적 효력 이론의 배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90페이지 독일의 이론, 미국의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오래전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게 대사인적 효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리딩 케이스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혼인퇴직제. 지금은 이제 용어도 낯설죠. 혼인퇴직제. 근데 이게 90년 초반까지도 있었습니다. 90년 초중반까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90년 초반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30년 한 세대죠. 30년 한 세대라는데, 우리 한 세대 전에 혼인퇴직제가 있었어요. 주로 은행에서 채용을 할 때. 은행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여자 직원들한테는 혼인퇴직제를 강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남자 직원들한테는 이걸 강요하는데 여자 직원들한테는 강요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 직원들은 만약에 이제 은행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은 노동력이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때는 출산과 이 육아를 전부 전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직원 채용해 놨는데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면 이 일에 집중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혼인하면 퇴직해라. 그러니까 처녀일 때 혼인을 안 할 때는 계속 직원으로 있고 혼인하면 퇴직해라. 근데 이 혼인 퇴직제 취업 규칙에 사인을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취업 규칙에 왜 스스로 사인을 합니다. 그래요. 나는 혼인하면 퇴직하겠습니다 하고 은행에 취업 규칙에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혼인은 나중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취업이 급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여성 동지들 생각해 보세요. 5급 시험에 혼인하면 퇴직한다는 계약을 쓰면 5급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 그럼 어때요? 혼인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취업을 시켜준다는데 그런 게 다 사인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혼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취업 규칙에 자기가 사인을 했어요. 혼인하면 퇴직한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퇴직제 계약이죠. 일종의 혼인퇴직제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는 거죠. 혼인퇴직제 계약. 그래서 여기 사은행하고 요 여성 동지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여성 동지가 이제 혼인퇴직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갑이라는 갑녀죠. 갑녀가 법원에다가 안 되겠다. 나 혼인해야 되겠다 해서 그럼 혼인하려고 하는데 혼인을 그냥 혼인해버리잖아요. 그럼 취업규칙에 의해서 해고가 됩니다. 퇴직한다는. 그래서 이 여성 동지가 이 취업규칙, 혼인퇴직제 계약을 맺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해요. 취업규칙 무효다. 무효. 이게 무효가 되버리면 내가 혼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약이죠, 계약. 사법상 계약입니다. 요 취업규칙은 일종의 사인 간의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취업규칙 무효라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업규칙의 무효 확인소를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하는데 이때 법원의 판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갑녀씨 당신이 스스로 사인한 계약에 대해서 왜 무효라고 주장하느냐. 그랬더니 이 갑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스스로 사인했지만 이 취업규칙은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 그래서 특히 평등권, 왜 여자에게만 이런 혼인퇴직제는 남자는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평등권, 그 다음에 혼인의 자유,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지금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혼인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거는 근로의 자유,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기 때문에 이 혼인퇴직제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명백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이론에서 직접 효력설 또는 직접 적용설, 직접 적용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접 효력설, 직접 적용설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공법하고 사법하고 구별되어 있어요. 공사법 2분론입니다. 우리는 독일식 대륙법식 책인데 그래서 공사법 2분론에서 분명히 사법하고 공법이 다른데 헌법은 공법이죠. 헌법은 대표적인 공법입니다. 공법을 주장해가지고 사인 간의 계약을 무효화시킨다. 이게 헌법을 직접 적용해서 직접 효력을 발생해서 사인 간의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거. 이게 직접 효력설입니다. 직접 효력설. 근데 이거는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특히 판사도 그래요. 아니 우리는 공사법 2분론이기 때문에 공법을 직접 적용해가지고 사인 간의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다시 연구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갑녀가 집에 가서 이제 헌법 공부를 시작합니다. 헌법 공부에서 이제 김유왕의 5부 기본 강의 헌법 책을 보고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바보 같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취업규칙은 무효다. 근데 왜 무효냐? 이 무효라는 이유는 민법의 103조. 민법 103조에 보면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무효거든요. 반사회질서. 민법 반사회질서. 이 계약이 비록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 해서 그 계약이 다 유효한 게 아니에요. 노예계약. 노예계약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인 계약은 그게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취업규칙은 103조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그래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 근데 왜 사회질서에 반하느냐? 헌법의 평등권이나 혼인의 자유를 명백히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회질서에 반하고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무효다. 결과적으로 이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이유는 민법 103조 사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헌법상 평등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헌법이
이 민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효력설이에요. 이거는 간접효력설 또는 간접적용설. 헌법이 사법관계에 간접 적용하는 거, 간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민법의 일반 규정을 매개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유로 이제 강력한 이유로 헌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간접효력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공사법 이분론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헌법의 기본권을 사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간접효력설, 간접적용설입니다. 근데 이게 독일에서도 통설을 이루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론을 따릅니다. 그래서 간접효력설을 볼까요? 헌법이 기본권의 직접적 사인 효력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인 간의 기본권이 직접 적용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직접 적용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법의 일반 조항이라는 매개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인 사용안에 적용된다. 그래서 사법 질서의 독자성, 그러니까 공사법 이분론을 따르면서도 이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게 신의성실, 우리 민법의 2조에 신의성실이 있어요. 공소양속이 이렇게 사회질서, 아까 103조 이런 것들, 권리남용 뭐 이런 것들의 민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통해 가지고 매개로 해가지고 사인 간에 적용한다. 이게 간접효력설입니다. 근데 이게 통설을 이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요 혼인퇴직대 사안도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감녀가 법원에다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여성에게만 이런 거를 혼인하면 퇴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 오늘날은 우리 상상도 못하죠. 근데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의 인권이 계속 신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 뭐 불안전, 불충분한 면도 많이 있지만 계속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완전히 남녀가 뭐 실질적인 평등을 이뤄냈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차별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뭡니다. 가야 할 길이 뭔데 요때에 비하면 훨씬 성숙했죠. 지금은 요때는 이런 혼인퇴직제가 있어요. 불과 30년 한 세대 전에. 근데 그게 왜 위헌이냐? 명백히 헌법에 평등권이나 혼인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비록 내가 사인하고 들어왔지만 그 계약은 무효다. 그 계약은 무효다는 거. 이게 간접효력설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무효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다 이게 유효한 건 아니에요.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론, 국가행위의제 이론. 미국은 좀 독특해요. 미국은 이제 머릿속이 이렇게 독일 애들이 이게 직접으로서 간접해서 독일에서 나온 일이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요. 미국은 실용주의 때문에 그 사인을 국가로 봐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곤하게 뭐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우리는 대국가적 효력만 인정한다. 대사인적 효력은 머리 아프니까 인정 안 하는데 그러면은 사인 간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걸 국가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 사인을 국가로 봐버리면 된다. 그래서 국가행위 의제 이론이에요. 국가를 의지한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저기 밑에서 그 미국의 국가행위 의제는 밑에서 세 번째 가로에 국가재산 이론이 있죠. 국가재산 이론. 이게 뭐였냐면요. 대표적으로 이 국가행위 의제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공용 주차장, 우리로 말하면 저기 관악산 입구에 그 공용 주차장 있죠. 거기에 푸드트럭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있었어요. 푸드트럭. 지금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푸드트럭이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공용 주차장 내에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와서도 이렇게 국수 한 사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푸드트럭이 있는데 그게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근데 이게 시소유, 서울시, 미국의 시소유 공용 주차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차장에서 푸드트럭을 하는 사람이, 식당을 하는 사람이 흑인 출입 금지를 써붙였어요. 흑인이 들어오니까 물이 흐린다. 그래서 흑인 출입 금지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반발하죠. 아니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느냐.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 흑인 출입 금지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뭐라 하냐면 아니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만약에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면 바로 대국가적 효력으로서 그거는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사인이 하는 거잖아요. 사인이 하는 거에서 내가 내 식당에서 흑인을 출입 금지시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얼핏 보면은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장사 안 하겠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우리로 보자면 어떻게 돼요? 비록 사인의 행위지만 우리로 보면은 명백히 평등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흑인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가게지만 자기
손님을 이렇게 명백하게 헌법에 평등권에 위반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가게라고 하더라도 권리남용. 그래서 민법에 권리남용 규정을 해가지고 그 행위는 유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독일식 해결이에요. 독일식 우리가 간접 효력설로 하면은 권리남용이라는 민법의 일반 규정을 매개로 해가지고 요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된다겠죠. 미국은 그게 안 됩니다. 대사인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론이. 그래서 그 푸드트럭 주인을 국가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푸드트럭 주인이 왜 국가일까요? 그게 국가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소유의 공용주차장 내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그 푸드트럭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의 영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재산 이론이에요. 국가 재산, 시소유 땅에서 벌어진 일이고, 시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푸드트럭을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 국가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재산 이론, 그래서 그 푸드트럭 식당 주인은 국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 그래서 그거는 유연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원조 이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립학교에서 출인 입학을 금지했어요. 근데 그 사립학교라는 게 우리가 100% 다 운영하는 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뭐 자사고라고 하더라도 100% 다 자기들이 다 운영하는 거고, 국가의 원조를 봤어요. 국가의 원조를 조금이라도 받는 순간 그거는 국가가 이제 흑인을 입학을 금지시켜버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국가 원조 이론이에요. 여기 그 가로에 있는 국가 원조 이론.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흑인 입학을 금지시키는 거, 근데 사립학교라 해서 100% 다 재정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원조를 조금이라도 받는 순간 그거는 국가 원조 이론에 의해서 그거는 국가의 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과적으로 그 대국가적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대사인적 효력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특이하죠. 예. 그래서 미국이 독일이나 우리나라처럼 대사인적 효력을 직접이나 간접 효력설,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국가적 효력만으로도 결과적으로는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국가 행위 의제 이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직접 적용할 건지 간접 적용할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성질상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배제, 제일 먼저는 사인상호와의 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기본권이 있거든요. 이거는 배제가 되고, 명문이나 해석 성질상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건 직접 적용, 그 밖은 간접 적용한다는, 간접 적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적용설이 봅니다. 그래서 사인 간에 적용할 수 없는 기본권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런 청구권적 기본권은 사인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구속적부 심사청구 이런 것들을 사인 간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본권들입니다. 그런 것들 빼고, 그 다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본권이 뭐냐에 따라서 뭐냐에 대해서 다 견해드립이 있어요. 견해드립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떤 기본권이 직접 적용하는가 통일된 의견은 사실상 없어요. 다 견해드립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간접 효력설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런 입장에 의해서 써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대사인적 효력 본 다음에 바로 어디를 더 보면 좋냐면요. 99페이지 기본권 충돌. 자, 기본권 충돌인데 요거는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봅시다. 기본권 충돌.